사람이 없기로 유명한 산에서 야간 산행을 했다. 여름방학 올해로 중학생이 된 나와 A, B는 함께 운동을 겸해서 야간 산행을 하기 위해 평소에 사람 없기로 유명한 산에 모였다. 다들 집이 개방적이어서 다행이다. 우리가 가려는 산은 집 근처에 있는 산이지만 자체가 정말 험해서 등산으로는 인기가 없는 산이다. 집이 근처에 있어서 먼저 도착한 나와 B는 산 아래 벤치에 앉아서 A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30분 즈음일까? A가 너무 늦는데. 라고 내가 말했다. 엄마한테 깨워달랬다는데 모질환한 거 아냐? 라고 B가 말했다. 아 진짜 짜증나는 자식이네. 라고 내가 말하며 그렇게 둘이서 A에 대해 험담을 주고 받을 때 멀리서 A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미안해서일까? 숨이 차도록 뛰어온 A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손을 잡아 끌고 무턱대고 산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야, 넘어지겠다. 라고 내가 말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A를 따라가기를 30분이 흘렀을까.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이라 어디까지 올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흔한 이정표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했다. 그때 B가 A에게 소리쳤다.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는 뭐 하는 거야? 라고 B가 말했다. 아무래도 A 이상하다. 더 이상 따라가면 꼼짝없이 길을 잃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달려들어 A를 제지했다. 그리고 A를 돌려 세운 순간 난 A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뒤로 뒷걸음질 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 표정의 A는 난생 처음이다.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은 초점 없는 눈동자, 반은 뒤집혀버린 검은 동공에 온몸을 덜덜 떨면서 입에는 무언가 거품을 물고는 끊임없이 입으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는다. 사살려 으버버제. 제발 따라오지. 라고 A가 말했다. B가 달려와 A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A는 계속 이상한 말만 해댈 뿐이었다. 그때 A가 갑자기 B의 손을 뿌리치더니 전속력으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위험해 위험해 본능이 위험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A가 이상하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를 당장 붙잡아 병원에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이다. 가자. A를 붙어야 돼. 라고 내가 말했다. 그렇게 나와 B도 A를 잡기 위해 산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나와 B는 정신없이 뛰어가는 A를 따라가느라 나무 여기저기에 쓸리고 찔려 노출된 부위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었다. 게다가 어둠이 깔린 이 산, 굉장히 느낌 안 좋잖아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따라가기를 얼마쯤일까? 갑자기 숲을 속으로 A가 들어가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없어진 A의 모습에 당황한 나와 B는 조급함에 주변을 기웃거렸다. 그때 아, B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응시하는 곳을 나도 쳐다보았다. 까가지는 듯한 바위 절벽은 우리 집 근처 산이지만 이런 곳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곳이었다. 그리고 서 있는 A. 우린 그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갔다. 내려와. 위험해. 라고 다급해진 B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사라져버린 A. A는 이미 뛰어내리고 없었다. 나와 B는 서둘러 그 바위로 달려갔지만 없었다. 절벽 밑으로 A는 마치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버렸다. 맙소사 진짜 뛰어들었어. 라고 내가 말했다. A 죽었겠지. 이 높이라고. 라고 B가 말했다. 생각해봐야 뻔하다. A는 이미 죽었다. 까가지는 듯한 절벽 밑으로 짙게 어둠이 깔려있다. A의 행동 그리고 그 모습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뭔가 A 이상한 약 같은 건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충격이다. 뛰어내리는 걸 봐버리다니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B는 패닉 상태가 되어 울고 있다. 여름의 열기에 온몸이 젖은 채로 헐떡대던 나는 바위 위에 놓여져 있는 검은 형체의 물건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물건을 집어들자 가방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이거 A가 가져온 가방 같은데. 라고 내가 말했다. 이거 경찰에 연락하면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B가 말했다. 일단 가지고 내려가 보자. 라고 내가 말했다. 일단 우리는 A의 가방을 가지고 아울러 내려오기로 했다. 다시 내려오는 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긴 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다행히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는 우리의 우울한 기분을 가중시켜 주었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A의 자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A의 시신 또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처 경찰서로 찾아갔다. 경찰서에 도착한 우리는 A의 자살과 함께 있었던 얘기를 풀어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각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경찰들이 작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심히 귀 기울여 보았다. 저 이야기를 과연 믿어야 할까? 하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올 리가. 라고 경찰이 말했다. 일단 믿어주긴 해야 하겠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요즘 애들 잔인하다고. 라고 경찰이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이라니. 결백하다고. 그리고 A의 어머니가 먼저 경찰서로 찾아오셨다. A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실신하시다 울다가를 반복하시다 결국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셨다. 날이 밝는 대로 A의 시신을 찾아서 수색이 시작되겠지. 그리고 나와 B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일단 각자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A의 가방은 아직 내 손에 있었다. 나는 결국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다. 엄청나게 혼이 났다. 다시는 저녁에 밖에 안 내보내겠다 하시고서는 부모님은 일단 잠을 자러 다시 들어가셨다. 나는 2층에 내 방에 들어갔다. 일부러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A의 가방을 열기 시작했다. 가방 속엔 물과 간식, 그리고 나침반, 손정등 그리고 검은 봉지가 하나 있을 뿐이다. 검은 봉지의 내용물이 궁금해 살짝 만져보았다. 뭔가 딱딱하면서 알 수 없는 것이 검은 봉지에 들어있었다. 뭐지 이거? 라고 말하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나는 검은 봉지를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안에 있을 물체에 대한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봉지를 풀어헤치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봉지 속에 들어있던 것은 여자의 구두.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새빨간 구두였다. 구두. A가 이런 구두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그것도 이런 빨간 구두는 A의 어머니도 신지 않을 텐데 역시 이상하다. 게다가 형용할 수 없이 무언가 기분이 나쁜 구두이기도 하다. 구두를 잡아 봉지 밖으로 빼내려는데 흐드드득 뭔가 구두 안쪽에서 흘러져 내렸다. 뭐야 이거. 난 침대 위로 흘러져 내린 것을 보고는 그만 소리를 질러버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들어있다니. 내가 본 것은 정말 기괴하게도 정체 모를 여자의 머리카락이었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이상한 모양새로 엉킨 채로 내 침대 위를 뒤덮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듯 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1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쿵. 무슨 소리일까? 부모님인가 이건 틀림없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다. 그렇지만 뭔가 신음하는 듯한 저 소리는 뭐지? 부모님들 저렇게 시끄럽게 올라오시지 않는데 이상하다. 그 전에 이 엉망으로 돼 있는 방 앞 모습을 부모님이 보신다면 난 정말 돌이킬 수 없이 혼나게 될 것이다. 일단 나는 침대에 뿌려져 있는 머리카락을 일단 모두 모아 다시 검은 봉지로 밀어 넣었다. 그 찰나 맙소사. 이건 절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는 존재의 등골부터 오한이 밀려들었다. 도둑인가? 나는 극도의 불안감에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저 지금 계단을 올라오는 존재가 부모님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만 있을 뿐이다. 철컥철컥 쾅, 쾅쾅. 철컥철컥 쾅, 쾅쾅. 문고리를 미친 듯이 잡아대며 내 방문을 쳐대고 있다. 방문을 잠그어두길 잘했다.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확실한 건 절대 부모님이 아니다. 너무 놀란 나는 시선을 그저 잠겨있는 내 방문만을 향할 뿐이다. 그렇게 내 방문을 쳐댄 지 시간이 좀 흘렀을까? 삽시간에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적응되지 않는 이 조용함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렇게 공포의 순간은 지나가는 듯 했다. 그리고 얼마가 흘렀을까? 쾅쾅쾅. 철컥철컥. 다시 온 것 같다. 식은땀으로 온몸을 적셔버린 나는 잠시나마 가라앉았던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최후의 발악이었을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한 존재를 알 수 없는 그것은 마지막으로 쾅쾅쾅 소리를 낸 후 완전히 자취 감춘 듯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잡고 있던 공포와 긴장의 끈을 놓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는 이내 기절해버렸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없는 머릿속을 겨우겨우 달래고 가늘게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밝은 빛. 아침인가?
그리고 침대 옆에서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소리의 정체가 궁금해 옆을 쳐다보았다. 어머니였다. 뭔가 불경 같은 걸 외우고 계셨다. 염주를 손에 쥐신 채 끊임없이 불경을 외우고 계신다. 기절해 있는 동안에 계속 이러고 계셨으려나. 어머니는 목이 쉬었음에도 불경 외우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일어났구나. 너무 걱정했어.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 갑자기 불경이라니. 라고 내가 말하자 엄마로부터 자초지종을 모두 듣게 되었다. 듣게 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정말 이게 나에게 벌어진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의 일이 떠올라 다시 몸에 떨림이 시작되었다. 어제 늦은 밤에 내가 정체 모를 여자의 머리카락과 마주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집안문을 잠그는 걸 깜빡해서 현관의 문을 잠그러 나가셨다고 하셨다. 그때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이상한 여자가 계단에 앉아서 2층 내 방 쪽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 말로는 그 쳐다보는 모습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괴한 형태로 목이 꺼겨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놀래서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깨운 뒤 같이 나와 계단 쪽으로 갔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2층으로 올라왔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아버지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서 내가 기절한 걸 확인하셨던 것이다. 너무 놀래고 불안한 마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단다. 무언가 봤던 것이니?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나는 차마 내게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걱정을 가중시켜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어제 내 방문을 그렇게 미친 듯이 쳐대던 소리는 듣지 못하신 건가? A의 자살로 인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랬나 보다라고 대충 대답한 뒤 멍한 상태로 점심시간 전까지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제의 일. 내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던 존재. 그리고 엄마가 보았다는 그 이상한 여자. 마지막으로 A의 가방에서 나온 쥐인 모를 빨간 구두와 머리카락. 난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간 무언가 일이 터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름의 생각으로 일단 먼저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날 것을 통보했다. B 또한 전화로 어제 한숨도 못 잤다느니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다느니 나름 자신의 상황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는 가까운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B와 함께 먼저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B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내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직접 본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메고 나온 A의 가방에서 어젯밤 내가 보았던 구두와 그 머리카락을 B에게도 보여주었다. 이 구두 머리카락 정말 이상해. 라고 B가 말했다. 맞아, 이 두 개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낸다면 내가 어제 있었던 일도 A에게 있었던 일도 풀 수 있을지 몰라. 라고 내가 말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날 A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것밖에 없다고. 라고 B가 말했다. 우리는 겪었던 모든 것이 A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한 가지 A의 행동.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다면 A의 어머니가 A의 이상행동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일단 우리는 A의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되도록 서둘러서 나와 B는 A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도착을 했다. 접수처에서 A 어머니의 병실을 확인하자 응급실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급히 응급실로 가서 A의 어머니를 찾았다. 가까이서 본 A의 어머니는 매우 수척해 보이셨다. 밤새도록 울다가 실신을 반복하신 건가? 우리를 보고 어서 오라고 하는 목소리 내기조차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건강에 대한 유의와 간단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A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우리가 야간 산행 전부터의 행동, 그리고 혹여나 A가 이상한 구두 하나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는 것.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았다. 그리고 A의 어머니는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 나와 B, 특히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만 온몸에 힘이 풀려 겨우겨우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아 서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인 즉, 그러니까 전날 A가 혼자서 나와 B보다 먼저 그 산에 선행답사를 갔다는 걸로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는 A는
그날 밤이 다 돼서 어둑어둑할 때가 되어서야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려온 A가 그때부터 컴컴한 방 안에 혼자서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가 하면서 반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평소 쾌활하고 조금은 낙천적이기도 한 A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자 A의 어머니도 걱정된 마음에 A의 방을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굳게 잠긴 A의 방은 도무지 열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걱정된 어머니가 기어이 자물쇠를 따고 방에 들어섰을 때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A의 목을 엄청난 기세로 조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와 B는 그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야. 우리 엄마도 봤었던 그 여자야 맙소사. A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긴 머리카락 그리고 하얀 블라우스는 피로 물들어서 온통 얼룩져 있었으며 이상할 정도로 돌아간 머리 그리고 사지가 온통 꼬여있는 모습. 기괴하게도 그 와중에 어머니의 눈에는 A의 방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새빨간 구두를 보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기절을 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A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그 이상한 여자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A가 선행 등산을 갔을 때 그때의 가방과 책상 위에 있던 빨간 구두까지 모두 없어지고 없더라는 것이었다. 그리 A의 어머니는 불이 나게 A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A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집에서 마냥 A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A는 이제 죽고 그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대가 파견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그 여자의 모습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한참 동안이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린 어머니의 이야기를 토대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A의 죽음은 이 빨간 구두와의 지독한 관계 때문이며 이 구두가 분명 A가 그 산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A의 가방을 더욱더 숨기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A의 죽음과 관련된 유일한 유품이라면, 아니 검은 봉지 속에 이 새빨간 구두가 더욱이 그 여자와 관련이 있다면 A의 어머니에게 차마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 그 뒤로 나와 B는 곧장 병원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드는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A는 도대체 우리와 등산 가기 전에 먼저 올라가서 무엇을 했던 걸까? 그리고 무엇을 봤던 걸까? 이 모든 해답은 그날 밤에 그 산만이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구두. 다시 산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더욱이 A와 관련이 있는 곳. A가 뛰어내린 그 바위에 난 무작정 그 바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여러 일이 있고 병원을 나오고 나니 어느새 늦은 오후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한시도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 그 산에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산에 가보자. 라고 내가 말했다. 예, 이제 곧 밤이라 거기 위험하다고. 라고 B가 말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어차피 A의 시신 아직도 못 찾았다면 수색대도 아직 있겠지. 라고 내가 말했다. 그건 그렇다. 수색대 있겠지. 라고 B가 말했다. 분명히 있어. 어서 준비해서 아까 본 놀이터에서 보자. 그 뒤로 곧장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갈 준비를 하고 다시 놀이터에서 만났다. 그리고 A가 자살한 바로 그 산으로 출발하였다. 얼마쯤 걸었을까? 산 아래쪽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둠이 내려와 있었다. 준비해온 손전등으로 산을 올라가기 전에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 야, 으스하다. 라고 B가 말했다. 엄청 어둡다. 길 안 잃어버리게 조심하자. 라고 내가 말했다. 꼭 올라가야 돼. 라고 B가 말했다. 하지만 한시도 늦을 수가 없는 걸. 라고 내가 말했다. 만약 빨간 구두와의 관계로 인해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라면 나 또한 어쩔 수 없는 저주에 걸렸으리라. 그 때문에 어떻게든 바삐 움직여야 한다. B는 여전히 겁이 많다. 물론 나도 두려워 죽을 것 같다. 어제의 그 일은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아마 평생 나를 아다니며 괴롭히겠지. 우린 그렇게 등산을 시작했다. 목표는 어제의 그 바위. 힘들지만 손전등의 작은 빛의 의지의 산을 오르기로 한 것이다. 앞장서던 B가 계속해서 무서움을 느끼자 어쩔 수 없이 겁많은 B보다 내가 앞장서서 걷고 B가 따라오는 식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오른 지 얼마나 지났을까? 깜박하고 손목시계를 들고 오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B에게 시간을 물어봤지만 역시나 시계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이어지는 지난 여름의 풀냄새.
몸을 덮치는 커다란 풀들.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이었다. 미쳐버릴 것만 같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뗄 때마다 가슴이 터져버릴 듯 뛴다. 계속되는 어둠 그리고 생생히 기억나는 어제의 일. 갑자기 깜짝 놀라 뒤를 쳐다보니 비가 올라가는 도중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져 있었다. 아우, 닦아졌어. 라고 비가 말했다. 비상약은 아무것도 안 챙겨왔는데 안 되겠다 물로라도 일단 씻어내자. 라고 내가 말하며 급히 가방에 들어있는 물을 꺼냈다. 그리고 까져버린 비에 무릎에 물을 부어서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다. 따가울 테지. 그렇게 비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부스럭부스럭.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또렷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뭇가지가 밟혀 부러지는 소리인가. 우리 외에 누군가가 있다면 수색대들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들고양이. 또 아니면 설마 그 여자.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히 그냥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야. 하지만 내 예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비의 뒤쪽일까? 우리가 올라오던 쪽길의 밑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 정체가 궁금해 자세히 살펴보던 찬란한 비의 뒤쪽 숲을 사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새빨간 눈과 마주하고 말았다. 분명 A와 연관이 있을 그 이상한 여자다. 숲풀 쪽에 바싹 엎드린 걸까? 우리를 발견했을까? 언제부터 따라왔던 거지? 순간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비에게 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너무 놀라 입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수색대야. 라고 말하며 비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스스스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올 셈인가? 그 여자 주위로 큰 소음이 들리더니 그 이상한 여자가 숲풀을 나와 우리 쪽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상하게 뒤틀린 머리, 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치렁치렁한 긴 머리. 똑바로 서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마치 네 발 달린 파충류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를 발견했다는 기쁨일까? 그것은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우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마치 뱀처럼 너무나도 유연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와 비는 엄청난 공포감에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기에에 갑자기 그 이상한 여자가 크게 괴성을 지르더니 우리를 향해 밑에서부터 네 발로 빠른 속도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으어아, 도망쳐. 미친. 저거 뭐야? 우리 나오는 여자를 피해 전속력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속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빠르기에 금방이라도 따라잡힐 것만 같았다. 스스스스. 흡사 뱀이 기어오는 것과 같은 그 여자의 소리와 우리의 발걸음과 맞물려 어두운 산을 더욱 크게 울렸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정말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산을 오르고 또 올랐다. 하지만 비는 아까 넘어지면서 무릎 쪽에 부상이 심했던가 어느새 발을 저리며 뒤로 뒤쳐져 버렸다. 비 어서 따라와. 잡히고 만다고. 라고 내가 외쳤지만 비는 으윽이라고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스스스. 으어아. 안 돼. 비가 그 여자에게 잡혔다. 젠장 비 미안해. 미안해. 공포 속에 혼란이 되어버린 머릿속은 그저 나밖에 생각하지 않게 된 건가. 비에 대한 걱정보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에 또한 비에게 너무 미안했다. 뒤를 돌아보면 그 여자가 따라오고 있을 공포감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참을 뛰어갔다. 뒤에 따르던 소리는 어느샌가 고요해졌다. 나는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없어졌다. 엄밀히 말하자면 나를 따라잡지 못한 것인가. 하지만 그 여자 정말 빨랐는데. 그리고 비는 어떻게 된 걸까? 일단 나는 혹시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상한 여자를 피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시 걸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자 이전에 A가 뛰어내렸던 바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모습 B다. B. 빠져나왔던 거야. 나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그만 크게 소리를 질러 B를 부르고 말았다. 들켰을 테지. 스스스스스스스. 죽여버린다. 히히. 젠장. 또 따라붙었어. 여기서부터 더 이상의 막다른 길은 없다. 단지 이제부턴 저 여자와 A의 죽은 나에 대한 저주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바위 절벽을 향해서 난 온 힘을 다해 뛰어갔다.
눈앞이 캄캄하다.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일까? 여기서 죽는 건가? 전기가 나가듯 정신이 파타고 나갈 것 같다. 하지만 뒤에서 아오는 저 미친 여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저 여자. 날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절대 멈출 수가 없다. 그렇게 뛰어서 나는 바위 절벽에 도착을 했다. 난 절벽 바위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비를 보고 기뻐했다. 그대로 비에게로 달려가서 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마치 그때 A와 비슷했다고나 할까? 비는 충혈되다 못해 실핏줄이 터진 것처럼 새빨간 눈을 가지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날 향한 옅은 하지만 분명한 웃음이 들렸다. 갑자기 비는 허공을 응시하던 눈을 돌리고 날 바라보더니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네가 날 버렸어. 이히히. 네가 날 버렸다고. 난 너무 소름이 끼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그리고 풀썩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비는 계속해서 날 보며 미친 듯이 웃으며 노래 보고 뒤를 돌아보니 어느샌가 그 여자가 조금씩 기어오고 있었다. 그 괴기스런 움직임, 모든 부위가 따로 움직이듯 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도 정신없이 도망쳐 온다고 잊어버리고 있던 A의 가방을 생각해냈다. 빨간 구두.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말았어야 할 물건이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검은 봉지를 떠내었다. 그리고 검은 봉지 속에 든 빨간 구두를 꺼냈다. 샤라라라라. 구두 속에 들어있던 긴 머리카락들이 바람에 흩날려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달이 가려져 있어도 마치 새빨갛게 빛이 나는 것 같은 이 구두. 하지만 엄청나게 기분 나쁜 구두. 내가 구두를 꺼내 손에 쥐자. 뒤에서 천천히 기어오던 그 여자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더니 날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앞에 서 있던 비조차 날 향해 덤벼들었다. 키키. 가져와. 필사적으로 비와 거친 몸싸움을 벌일 때였다. 뭔가를 눈치챘다. 비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빨간 구두만을 가지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난 이 이상함을 눈치채고야 말았다. 빨간 구두. 모든 원흉의 시작점. 하지만 이걸 눈치챈 지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나는 갑자기 내 어깨를 붙잡고 뒤로 밀쳐내는 엄청난 힘에 의해 나뒹구르고 말았다. 드디어 잡았다. 그 여자는 갑자기 내 목을 잡아 쪼르기 시작했다. 온몸이 사정없이 뒤틀린다. 두려움과 죽음의 앞일까 나는 바지에 오줌을 칠해버렸다. 그리고 아득해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눈이 마치 충혈되는 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다. 두어줘. 제발. 라고 내가 소리쳤지만 비는 그저 무색하게 소름 끼치는 그 미소로 웃고만 있을 뿐이다. 의식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무기력해진 양손은 감각이 없다. 이렇게 죽는 건가? 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손에 쥐니 기분 나쁜 빨간 구두를 있는 힘을 다해 절벽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내 두 눈에 남겨진 장면이라곤 빨간 구두를 따라 절벽 밑으로 비가 뛰어드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하얀 형광등의 빛이 눈가로 스며들어 오고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이 드니? 이제 정신이 들려. 나 살아있는 거야? 이거 꿈 아니지? 꿈이라니. 다행이다. 손엔 링거와 하얀 환자복. 병원인 건가? 어머니는 내가 깨어났다는 안도감에 그만 눈물을 보이시고 말았다. 바위 절벽에 기절해 있는 널 수색대 아저씨들이 찾아서 긴급 후송해 왔단다. 수색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수색대 날 구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하는 나. 엄마, 기는, A는? 라고 물어보았다. 내가 물어보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다. 결국 내가 집요하게 어머니에게 물어보자 마지못해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충격받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라.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 절벽 밑으로 발견된 중학생 남자의 두 구의 시신, 그리고 한 구의 여자 시신. 공통적으로 3구의 시신 모두 온몸에 뼈가 조각조각 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두 기괴한 자태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견된 빨간 구두. 수색대와 경찰들은 그 여자의 시신을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반나절 만에 밝혀진 신원과 그 여자의 집 빨간 구두의 주인은 역시나 그 여자였다. 구두 속의 머리카락과 시신의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다.
A 녀석 그 시신을 보았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왜 빨간 구두를 가져왔을까?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지 한참이 지났었다고 했다. 사인은 자살, 유서조차 없으며 가족조차도 없었던 고아 출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보았던,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웠으며 기괴했다. 그 뒤로 난 퇴원을 하였고 몇 번이나 경찰서로 가서 취조를 했으며 당시의 상황을 진술서로 자세하게 적어나갔다. 하지만 다 거짓된 내용이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게 분명하기에 거짓으로 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언제나처럼 방학을 지내고 있다. 단지 A와 B가 없는 것일 뿐. 빨간 구두의 주인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빨간 구두를 주요 자료로서 가져간 그 경찰. 난 그 경찰의 처지를 누구보다 지금 걱정하고 있다.